자, 수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강의 소개서라 해야 되나? 그거 잠깐 볼게요. 별건 아닌데 그냥 그래도 첫날이니까 OT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GS 3기잖아요. GS 3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저는 아직 실력이 좀 애매합니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뭔가 자기 스스로가 뭔가에 쫓겨가지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공부를 더 하게 되거든. 이게 그냥 저는 아직 기초 노경이 좀 약해서 뭐 1기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루즈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한 시험을 본다는 측면에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아셨죠? 이게 되게 스트레스야.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는 우리가 3기 끝난 다음에도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이 비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좀 스스로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3기 들으시면서 시험 보시면서 서브노트를 좀 정리를 하셔도 좋고요. 서브 정리하셔도 좋고, 이거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3기 끝난 다음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도 다시 추가적으로 더 하세요. 실력이 쌓이는 만큼 약간 서브도 더 컴팩트하게 되는 거니까, 실력 없을 때 서브 하게 되면 그냥 내용을 다 갖다 넣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오프라인 시험도 있고 온천반도 있습니다. 온천반.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금요일 말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좀 시험도 보고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여러분들 몇몇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온천반은 일요일 날 공지 아마 문자로 다시 나갈 거예요. 저녁 6시까지 이렇게 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기도 저도 이제 좀 부담되는 게 뭐냐면, 강의 부담은 없어요. 강의 부담은 솔직히. 근데 이제 문제 만들고 첨삭하는 거 제가 그냥 직접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저녁까지는 온천반이 어차피 안 되니까 제가 실강 가져가서 막 채점하고 있다가 온천반 되면은 그때 이제 온천반 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가능한 한 뭐 시간은 지켜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뭐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안 되는 경우에는 뭐 다음날 어떻게 좀 늦게 내셔도 되는데, 학원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내가지고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우선 교재는 우리 지난번 2기 때 썼던 교재 그대로 쓸 거고요. 뒤에 보면 2기 때 썼던 그 뭐 실전 응용 연습이 다 사실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제는요 미리 예고하겠는데, 거기 있는 거를 제가 이번 시험 본 거를 풀어드린 다음에 거기 있는 걸 따로 이렇게 설명드릴 시간이 별로 없어요. 물론 가끔은 2기 때도 문제 내고 그랬는데, 그래서 3기에서는 갑자기 제가 여러분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일부 문제는 여기 있는 거에서 뭐 한 문제 정도는 똑같이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안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기본이 부족하신 분은 기본 이론 기본편 그거 갖고 좀 정리하시고, 어느 정도 좀 되신 분들은 그냥 요거 문제 넘기면서 계속 그냥 반복해서 눈에 익히세요. 제가 가능한 한 여기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낸다는 건 뭐냐면, 문제도 뭐 좀 바꿔서 낼 수 있는데, 또 이게 바꾸다 보면 우리 시험 문제가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막 변화무쌍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풀었던 문제를 또 봐서 패턴을 익히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아서, 일부는 제가 숫자를 변형하거나 유형을 바꾸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잘 모르지. 제가 출제자가 아니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킬러 문제 같은 것들 하도 이제 뉴스에서 이슈가 되니까 뭐 너무 그렇게 하기에는 뭐 그렇지 않을까 할 수도 있는데, 노경은 또 알 수 없어요. 그 교수님들께서는 원래 이제 뭐 얘기를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주관이 뚜렷하시기 때문에 아무튼 요 패턴 익히시고 요 우리 교재에 있는 거 크게 벗어나는 문제는 없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걸 다 하다 보면 응용력도 생겨요. 아셨죠? 맨 밑에 강의 목표 바뀔 게 아니야. 바뀐 거야. 이제 벌써부터 바뀐 새로운 유형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고 할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요, 우리 거기 몇 가지 3기 관련해서 주의사항 말씀드렸는데, 이거 시험 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했어요. 뭘 안 된다고요? 그래요. 시험을 자꾸 보면서 어떤 거 하는 거 연습하냐면 시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 관리.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아닌가요? 근데 약간 요거 있잖아요. 뒤에 특히 3번 문제 이런 거 못 쓰시는 분들 제가 2기까지는 양해를 해드렸는데 이번엔 무조건 쓰셔야 돼. 아셨죠? 딱 봐서 시간이 한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2번 어떻게 한다? 그럼 3번이라도 대충 러프하게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3번 문제 안 쓰면 빵점 줄 거야. 그럼 점수가 1, 2번을 완벽히 써도 점수가 40점대로 이렇게 40점대 중반으로 쿵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터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뭐 1번은 뭐 몇 분이고 안 되지. 문제 난이도를 봐야지. 1번 문제가 덧셈 뺄셈이면 그거는 시간 배정을 짧게 하고 이렇게 좀 나가시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는데요? 경험이지. 그러니까 자꾸 시험 봐야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3기 때는 가능한 한 전범위 저 3번까지 다 하려고 하시고요. 제가 이제 채점은 직접 하려고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근데 망하시는 분도 있어. 근데 이거는 망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 근데 실력이나 뭐 이게 망하는 게 아니라 이 밸런스 시간 관리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6회인가 5회인가 시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패턴이 그래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밴드에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돼 있고 문제는 거기 중간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책 뒷부분은 우리나라 교수님 책 중에 숭실대 교수님이셨죠. 조우영 교수님 책 많이 참고해서 넣었는데 다 퇴임을 하셨어. 그래서 이제 노동경제학 책은 그냥 뭐 에렌버그, 보리아스 뭐 이게 2개 정도밖에 없고 맥코넬 책도 있는데 그냥 한 3개 그냥 보리아스 책을 중심으로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거기 있는 거는 이자페시, 사사시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퇴임하시고 그렇게 되면 교과서가 아예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이 보는 책을 가지고 우리나라 교수님들 책들이 있는 게 학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잖아. 자존심이 있는데 근데 맨날 원서 번역만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요거 우리 그냥 봤었던 기본서 파트에 있는 거 있죠? 그걸 중심으로 좀 보시고 다른 책에는 연습 문제 중에서 출제 가능성 있는 건 제가 따로 문제와 드릴 테니까 따로 여러분들이 그걸 막 또 해서 연습 문제 풀고 그러지 마세요. 해도 되는데 뭐 강의 듣는 목적이 뭐예요? 제가 그런 거를 조사해가지고 정리해서 이렇게 드리는 게 제 역할인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히 그거 해서 시험에 안 나올 것만 연습 문제 풀고 그렇게 하시면 좀 그래요. 하셔도 되는데 뭐 굳이. 다음 3번에 보시면 그래요. 노경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선배님들 합격자분들의 노경에 대해서 평가하세요. 그러면 GS 3기 때 시간 투입은 절반이래요. 아닌가요? 그렇게 되셔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할 게 없는 거지. 할 게 다른 과목에 비해선. 근데 했던 거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잠깐 노경 시험 보기 전날 우리 그래도 금요일 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쭉 책 전체 봐가지고 노동 수요 공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해가지고 탄력성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 뒤까지 쭉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딴 과목 하시다가 또 시험 전날 그 정도만 유지하시면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정리하시고 뭐 브리타는 사실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브리타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글쎄 뭐 말 그대로 킬러 문제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런 거니까 그냥 뭐 여기 했던 거 그대로 쭉 하시게 되면은 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GS 3기 그 수강생이 200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착각했는데 GS 2기보다는 3기가 인원수가 좀 줄더라고요. 근데 저는 늘 줄 알았거든. 근데 느는 게 아니라 다 준대. 그래서 GS 2기가 한 180 요 정도 됐는데 3기는 한 40명 정도 줄었어. 이유는 여러 가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냥 뭐 상담할 때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그냥 1기 강의를 더 중심으로 그냥 쭉 기초적인 거 하세요. 괜히 이게 시험 보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 그래서 가신 분도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1차 시험이 합격률이 35%?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 원래 우리 고시 시험은 그렇게 해야지. 그 전에 막 1차 합격률이 막 50%, 60% 이렇게 되니까 밖에서 볼 때 야, 노무사 그것도 고시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돼요. 위상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무슨 회계사나 세무사도 한 30%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평사나 이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한 30%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혹시나 그렇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시험이 안 돼서 1차가 만약에 안 됐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근데 이제 확률상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럼 다시 1차를 보셔야 되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내년엔 40문제고요. 아마 만만치 않을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더욱더 경영학을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왜냐면 범위가 많으니까. 그래서 경작을 하시면서 노경하실 분들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좀 이게 몇몇 분들은 이렇게 그냥 그만두시거나 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전체를 채점하니까 뭐 합격자분들께서 이렇게 채점하다 보면 나중에 강의하시는 분께서 이게 수집해가지고 점수를 부여하긴 하지만 채점하는 과정에서 그거랑 좀 느낌이 다르거든.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약간 하게 되는 거니까 나름대로 여기서 받는 성적의 퍼센티지가 아마 실제 받는 거에 퍼센티지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강의 특징 보시면 제가 판서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필기노트 해주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도 가능한 한 필기 판서하면서 따라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시험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판서나 필기 하시면서 중간에 무슨 내용을 쓸 것인가를 스스로 잘 좀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기계적인 경제학 그래프 훈련과 응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 우리 답안제 작성하는 거는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암기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전에도 그랬어요. 뭐 사실 예전에 뭐 조선시대 때 무슨 뭐 과거제도 할 때 그것도 그냥 하늘턴 따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암기해가지고 그걸 암기하다 보면 거기서 응용력이 생긴다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지. 시험은 다 기계적으로 반복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봤었던 문제가 아닌 경우는요 당연히 이게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못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많이 풀어봐야 돼. 많이 풀어봐야 돼. 킬러 문제는 아예 생각을 못하는 문제들을 킬러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준킬러 문제가 나와버리면 그게 킬러 문제 이상으로 더 버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 안에 빠르게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면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노경에 나오는 모든 그래프를요. 다 X축, Y축 요 평면에 나타내는 거잖아. 이게 직접 그리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거 단거나 서브노트도 아니고 시간 낭비 아닙니까? 아니 그게 자기 공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경작의 제일 첫 번째 진리가 뭡니까? 공짜 점심이 없는 거야.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직접 하고 피땀 흘리지 않으면요 자기게 안 돼요. 남이 해놓은 이쁜 그림이나 정리한 거 이거 그냥 눈으로 쭉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실천적인 학문으로서 원래 이제 노경 하면은 사실은 현실 지향적인 그게 되게 많은데 우리 시험에서는 약간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 거기까지 이렇게 나가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 이런 것까지 얘기하라 그러면 그냥 저도 그냥 여러분 노경하지 마세요 이럴 가능성이 많아. 근데 보통 경작 시험은 뭐 앞에 스토리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뭐 어쩌고저쩌고 스토리는 끌고 갈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건 무시하고 여러분들한테 노동정책에 대한 무슨 뭐 그거를 의견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그런 정책적인 그런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배웠었던 이론적인 측면만 잘 정리하시면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강의 보시면 거기요 우리 앞으로 전에 계속 시험 보면서 했겠지만 3기는 당연히 꼭 시험에 응시해야 되고 글쎄 이게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받자마자 1번부터 쭉 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1, 2, 3번을 다 보고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그렇게 보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거를 체크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물 흐르듯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암기가 돼 있어야지 물 흐르듯이 이게 되는 건데 큰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 이제 목차 잡는 거는 가끔 넣긴 하는데 목차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셨죠?
왜냐하면 채점을 좀 이렇게 나눠서 하려는 추세가 요즘 많거든. 옛날 같으면은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듯이 노동경제학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됐으면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갈래갈래 묻는 게 디테일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혹시나 왜 점수가 깎였습니까? 이심청 그런 건 안 받지만 그래도 뭐 명확하게 공정하게 하려고 이제 그런 거니까 묻는 거에 대해서 목차 없이 좀 잘 써주시면 좋은데 가끔 답안이 깔끔하지 않은 분들은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목차를 쓰세요. 이건 뭐냐면 중간에 글씨가 안 좋고 지저분하면 이게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한테 저요 요 묻는 말 잘 요렇게 번호 매겨서 썼고 하니까요 좀 점수 주세요. 예, 그런 측면에서 써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답안지에는 가능한 한 말로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해설은 제가 이렇게 할게요. 끝에 서술어로 안 하고 그냥 뭐뭐임 이렇게 끝날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은요 좀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채점자 입장에서 딱 봤을 때 뭐뭐임 하면요 이게 뭐냐면 되게 느낌이 건방져 보여요. 그러니까 느낌이 이렇게 이게 아니라 뭐야? 약간 채점자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머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 빠직하고 화가 나는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그냥 공손하게 이렇게 서술형으로 쓸 수 있는 게 훨씬 좋아요. 그게 이제 서술형으로 돼 있는 것이고 그래프는 가능한 한 반드시 그려주시고 수식이라 하는 거는 따로 계산 문제 아니면 수식은 필요 없지만 그냥 목적식, 제약식 같이 뭐 이렇게 좀 기호 정도 써서 표현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거기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요. 카페에다가 질문사항 올려주시면 되는데 카페는 여러분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거 시장이야 시장. 노경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해서 시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올리시면은 제가 답변 다는 것도 있지만 다른 분이 답변을 달기도 해요. 근데 질문을 한 사람이 글쎄 카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질문을 달았으면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질문한 사람한테 그게 뭐 문자가 가나요? 잘 모르겠네. 근데 답변 달았으면 또 답변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걸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질문 올렸어? 저도 답변 달았어? 끝! 그러면 가만히 보면 저도 느낌이 뭐냐면 아니 이분은 자기가 질문 올리고 확인이라도 했나? 이런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왜냐면 확인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아니면 또 질문이 답변이 이해가 안 되면 또다시 답변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우리 카페는 말고 그냥 다른 공무원 시장의 카페 같은 경우는 제가 바쁘니까 아는 대학원생 제자분을 해가지고 댓글 좀 달아라 이렇게 해서 댓글 다는데 그 친구가 이제 거긴 또 익명으로 처음 했거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이런 얘기 되게 섭섭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뭐냐면 질문을 올렸어. 그래서 열심히 답변했어. 뭐 짱박사의 조교 누굽니다. 근데 다음에 다시 가봤더니 이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자기가 삭제. 그럼 이것도 밑에 다 날아가나 보지.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답변 달았는데 감사합니다를 받기 위해서 한 건 아닌데 감사합니다는커녕 질문을 날려버리고 이게 아이가 질문한 게 좀 그러니까 흔적을 안 남기려고 이렇게 삭제해버리니까 뒤에 싹 삭제돼가지고 되게 자기가 이게 뭔가 이게 허공에다가 뭐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 카페에도 거의 한 1,000몇백 명 사람들이 있잖아. 질문 올리면 이렇게 질문은 가능한 한 이렇게 하나씩 해주세요. 여러 개를 하면 이렇게 스크롤 제가 또 폰으로는 보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질문이 너무 많네. 그러면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뒤로 미루다가 넘어가는데 다른 분이 달기도 해. 다른 분이 달면은 감사합니다 좀 해주시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질문 올리신 분이 아니 답변이 여러 개 달리기도 해. 근데 이거는 다들 이제 뭐 정답과는 거리가 먼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거기다가 다시 끌어올려서 다시 질문을 주세요. 저한테. 그럼 이렇게 보긴 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크게 잘못되지 않으면 저는 그냥 터치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으로 갈 때만 제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하면은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3기 때 많이 올라가거나 하면은 잘 못하기도 하고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직접 채점하다 보니까 원래 GS 3기 때가 작년은 그런가? 작년, 재작년에는 제일 편했어요. 왜냐면 저도 합격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할당을 한 뭐 30불씩 하다 보니까 저는 문제만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채점 잘했어요? 하고 이제 카톡으로 막 압력만 넣으면 되는 건데 이 머릿속에 계속 문제는 또 뭘 내야지? 거기다가 채점 이거 하다 보니까 이 카페 관련해서는 이
답변이 좀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다 끝낸 다음에 사실은 오늘 밤이나 이럴 때 제가 이제 들어가지 주로 아니면 내일 이럴 때 그러니까 한꺼번에 쭉 달긴 하는 건데 좀 안 달리거나 요즘 보면 다른 분들이 답변을 많이 달기도 하는데 우리 카페에 주로 이제 고수분들이 많이 계셔서 답변 단 경우에는 솔직히 저보다 더 이렇게 답변이 더 좋은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합격하시면 노경 강사 혹시 하실 생각 있으면 뭐 아무튼 그래서 그거 카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강 대상은 뭐 가능한 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극과 극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약간 이 자극을 줘야 되니까 그렇게 시험 본다는데 취지를 두시고 공부가 좀 안 되신 분들은요 좀 애매하긴 한데 안 듣기보다는 또 듣는 게 낫긴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요 수준으로 가다 보면 우리 2차 시험에서 100% 불합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됐을지라도 다른 잘 쓰는 사람들 있잖아. 엑셀에 성적 비교되니까 스트레스는 심한데 어쩔 수 없어. 우리 시험 보는 거는요. 그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학이 하나 대학밖에 없어. 서울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서울대 합격이냐 그냥 불합격이냐. 그러니까 이게 합격대하냐 아니면 불합격대냐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요 수준 가서 쭉 해서 어떻게 일기만 해서 뭐 좀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는데 가능한 한 이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뭔가 내가 잘하고 있냐 지표가 시험 보는 거거든. 시험 보는 거. 자기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어요. 객관적인 그 지표로 숫자로 딱 나타나는 거니까 맞아요. 실력 있는데 좀 이렇게 실전에서 약한 분도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지. 아무튼 채점하신 분들한테 그 점수를 그래서 거의 60점 가까이 올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되게 역설적이야. 제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사람의 멘탈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그냥 혼자 그냥 하세요. 근데 그게 루즈해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계속 이렇게 그럼 점수가 계속 뭐 40점대 중반에서 50점대 초반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근데 가끔 합격자분들 중에서는 50점대 초반 받다가 막판에 60점 넘거나 50점대 후반 되는 분도 한두 분씩 꼭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이번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더 커. 왜냐하면 3기 끝나고도 시간이 한 달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 계획을 짜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오늘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우리 그 쉬는 건 없어요. 3기는 그냥 쫙 해서 1시간 한 20-30분 이렇게 한 다음에 오늘 시험 본 거 풀어드리고 오늘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책 이거 있으시죠? 거기 책에 있는 거 몇 개 꼭 중요한 문제들은 제가 골라서 그때 문제 낸 거랑 비슷한 건 따로 또 유제 비슷하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 1번, 2번, 3번 있는데 처음이라서 1번은 좀 쉽게 했고요. 3번부터 볼게요. 3번부터 볼까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까 뭐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데 늘상 출제 가능성이 높은 포인트가 차별 파트가 되겠어요. 차별. 그러니까 3번에서 이제 노조 아니면 차별. 아니면요. 이건 예고인데 노조 아니면 차별 아니면 또 이게 지난번에 진위계수 이런 것도 불평등 지수 나왔기 때문에 필립스 곡선이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필립스 곡선 이거 사실 거시경제 얘기긴 한데 이렇게요. 요거 있잖아. 요거 다음 시간에 다음 2회차죠. 2회차 시험에서 왜 그 시간 안 쓰이지? 2회차 시험에서 제가 출제를 할 수도 있어요. 출제 예상. 야, 왜 예상을 미리 해주는 거야? 이게 나오면 제가 봤을 땐 아예 손도 못 대는 사람 생기면 제가 또 채점할 때 찍찍 그으면서 이게 좀 오히려 채점 점수 부과가 더 그렇거든. 그러니까 요거 GS 1기 때 뒷부분은 제가 추가 강의를 약간 보강이라 해야 되나? 약간 했거든요. 보강. 그래서 요 필립스 커브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랑 요 식 있잖아. 특히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 그걸 중심으로 좀 봐주세요. 그래서 자연 실험률에다 기대가 여기 들어간 거야. 요렇게요. 요거 하나. 내가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하면은 필립스 곡선이 뭐게?
그거랑 그리고 이제 필립스 곡선이 이제 정부의 실업을 줄이는 고용 측면에서의 정책과도 관련이 있어요. 여기 실업률이고 인플레이션율인데 단기에는요 우하형해. 단기에 필립스 커브는 우하형 하고요. 장기의 필립스 커브는 이렇게 수직해서 여기가 이제 자연 실업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까지 필립스 곡선이 뭐고 이 식을 암기할 아니지만 암기하셔도 돼요. 이거는 근데 원래 문제에선 주어질 거야. 근데 안 하셔도 되는데 의미만 파악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장단기가 수직과 우하형 하는 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거까지만 좀 보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안 낼 수도 있어, 안 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와 이거 공부했는데 왜 안 냈냐 화내지 마시고 안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젠간 낼 거야. 2기 아니면 3기 아니면 뭐 그거 있잖아 2회, 3회 뭐 언제 낼지 모르겠는데 요거 하나. 그걸 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긴 할게요. 그 노조는 연속해서 계속 출제가 돼서 그나마 나오게 되면 차별에 좀 방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차별을 살짝 얘기했고 차별도 보시면 고용주 차별이 있고요. 차별하는 주체가 주어가 누군가야? 동료가 차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객이 차별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리아스 책에 이제 잘 나와 있는 건데 분량도 제일 많고요. 그리고 에렌버그 교수님 책은 이게 좀 개정이 이게 됐는데 약간 번역본은 예전 그거래 가지고 그래도 쓰는 학교가 있긴 있어. 그거는 약간 제가 요거 다 끝난 다음 다시 부연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량으로 봐도 동료라든가 고객 차별하는 거는 뭐 크진 않고요. 요거 차별을 좀 중심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이제 뒤에 그래프도 있잖아. 고용주가 차별하면 그래프 그리는 것도 중요하고 고용주가 차별하게 되면 자기한테 이득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손해가 된다고. 그래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윤이 오히려 차별하게 되면 감소가 되는 모양. 그래프 좀 그리고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데드웨이 왜냐면 차별을 통해서 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저 고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요건데요. 말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좀 더 들어가진 않았는데 지난번에 그걸 문제로 살짝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한번 감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냥 그림 그려서 쓰면 되는 걸 수도 있는데 문제로 이렇게 숫자로 해야지 뭔가 더 명확하게 와닿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요. 자, 문제 좀 한번 같이 볼게요. 3번 먼저 봅시다. 고용주가 차별하고 있습니다. 백인 근로자와 흑인 근로자가 존재하는데 둘 다 완전 대체 관계야. 능력이 똑같습니다. 생산성은 동일하고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가격 P가 1이다. 그런 거 P가 1이다. 이렇게 뭐 문제 할 때 그런 거 정리해서 써 주셔도 되긴 하고요. 노동의 한계 생산은 백인 근로자와 흑인 근로자 모두 MPL이겠지. MPL 요게 아예 주어졌어요. 요 생산함수에서 구하시오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주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임금을 비교할 때 실질임금, 명목임금 상관없어. P가 1이니까. 그렇지만 명목임금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V, 밸류잖아요. MPL 이렇게 된다고. 그럼 P가 1이니까 1 곱하기 MPL은 10-L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졌네요. 오케이? 자, 이게 뭐랑 똑같아야 된다? 여기서 이제 명목임금이야. P가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P가 1이면은 당연히 명목과 실질임금은 그냥 동일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거기 상황을 보니까 근로자들의 한계 생산 가치는 동일한 거야. VMPL 뭐 흑인, 백인 이렇게요. 근데 현재 노동시장에서 임금은 차이가 나네요. 흑인의 임금과 백인의 임금 보니까 흑인의 임금이 훨씬 더 임금이 더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당연히 능력이 똑같은데 흑인이 인건비가 싸면 흑인을 채용하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밑에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왼쪽을 백인 노동시장 이렇게 했고요. 요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네.
얘가 VMP L 100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원래 이렇게 좀 잘 써주면 좋겠죠. 100인의 임금, 100인의 고용량. 여기는 흑인이야. 이거 제가 직선을 잘 그렸어야 되는데 이 자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귀찮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VMP L 흑인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밑에 그림 잘 나와 있듯이 조금 더 두껍게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네, 그림이 잘 나와 있듯이 여기요. 백인은 임금이 6이야. 흑인은 임금이 이렇게 4야. 그럼 당연히 누구를 채용해요? 흑인을 채용하는 게 낫죠.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다시 정리하면 거기 있는 것처럼 뭐 10-L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하면 W는 10-L 뭐 깔끔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임금이 요거는 지금 흑인의 임금은 현재 4예요. 4 집어넣으면 흑인의 지금 현재 고용은 6 이렇게 되겠죠. 그냥 요거 우선 세팅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요거 볼까? 여기에 고용주가 흑인한테 주는 임금에 대해서 밑에 2번 한번 보세요. 1번 문제가 바로 그건데 차별계수가 빵일 때랑 차별계수가 0.25 4분의 1만큼 더 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보면 요거 WB에다가 1 플러스 0.25 이렇게요. 그럼 이게 5만큼의 임금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직선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일부러 고용을 줄인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6명을 채용해야 바람직한 건데 5명만 채용을 하고요.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 거기 차별이 어떻게 해요? 차별계수가 0.5가 되면 WB 1 플러스 0.5가 되면 이거는 4 곱하기 1.5 되니까 6 해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6 이렇게. 오케이? 그럼 요거랑 똑같게 되는 거죠. 자, 고용량은 그러면 점점점점 하면 여기는 4로 감소하게 됩니다. 요걸 이제 기본으로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본 게 뭐냐면 흑인의 고용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뭐 그림 그려서 잘 나타내 주시면 되겠고 2번이 관건인데요. 살짝 뒤로 그림 다시 그릴게요. 차별계수와 이윤 나타내는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노동시장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래는 요게 4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4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고용을 줄였다. 여기 4라고 한번 볼게요. 우선 1번 먼저 볼까요? 만약에 차별이 없을 때 기업의 고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명을 채용을 할 거야. 여기가 10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게 VMP L 이거잖아. 그래서 이게 한 개이기 때문에 이걸 다 서메이션을 하게 되면은 요거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서부터 좋아 두껍게 합시다. 좋아 두껍게 합시다. 이게 전부 다 근로자를 채용해서 얻게 되는 한계 생산 가치를 다 더하게 되면 총 생산 가치라고요. 근데 근로자한테 임금을 얼마 줍니까 하면 요만큼 주잖아. 4만큼. 그래서 요만큼 임금을 주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업이 얻게 되는 이유는 요 삼각형의 크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기업의 이윤, 이득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니까 삼각형의 면적이겠죠?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 이렇게 이윤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 3번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고용주가 편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아니 임금을 사실 더 주는 것도 아니면서 요만큼 그러니까 임금을 이렇게 준다고 인식을 해서 고용을 6명까지 하지 않고 5명까지 이렇게 고용을 이렇게 줄이게 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주는 임금은 요거 4라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업의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표현을 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지저분해졌네. 저는 그냥 색깔을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색깔을 썼는데 여러분들은 뭐 영역 A, B, C 뭐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거는 좀 한번 봐보세요. 제가 예시 최고 답안 선정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기 W 흑인한테 주는 임금에서 0.25 이렇게 돼서 임금이 5 이렇게 되면 임금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렇게 해서 줄어들어. 요 삼각형만큼 줄어들죠. 검정 색깔로 표시할게요. 요만큼. 요만큼. 그러니까 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바로 기업이 이윤을 더 벌 수 있는데 편견으로 인해서 이윤이 그만큼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크기가 바로 뭐냐면 차별로 인한, 안 보이죠? 검정 색깔 잘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차별로 인한 이윤 감소. 이렇게. 아니 이게 바로 뭐냐면 감소로 이 크기가 바로 데드웨이 로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차별을 안 했으면 이만큼 잉여를 더 얻을 수 있는데, 그쵸? 약간 느낌이 이게 수직으로 그리게 되면 이민잉여 그런 거랑 비슷하잖아. 그래서 요거를 얻지 못하게 되는 사회적 후생 손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0.25 차별이 됐을 때 기업의 이윤은 얼마가 됩니까 하면 여기잖아. 여기 삼각형에다가 요거만큼 이득.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돼요? 얼마가 되죠? 뭐 17.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차별을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이 뭐라고 할까? 여기 0.25라 할까? 차별을 0.25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이네. 요거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것도 계산 연습해 보셔야 돼요. 뭐 저는 실수해도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실수하면은 이거 완전히 그냥 다 찍찍찍 글 수도 있어요. 이건 할 얘기가 없지. 근데 이게 더셈플 셈이잖아. 요건 어떻게 돼? 요거는 1 곱하기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5 이렇게요. 그래서 5 이렇게 돼서 17.5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차별을 좀 더 많이 했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기업의 이윤은 다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제가 글쎄 기대한 답은 요거까지 다 해서 영역을 A, B, C 뭐 D, E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직접 뭐 따로 여기 있는 것처럼 나눠가지고 그 과정을 살짝, 이거는 왜냐면은 문제를 딱 봤는데 1번 문제, 2번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답안지를 풍부하게 많이 써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숫자로 이렇게 안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숫자로 주어지더라도 앞에 기본적인 이론 조금만 써줘도 되는데 또 그거 너무 많이 쓰다가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중간중간 계산을 좀 자세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요. 0.5가 되면 요거 삼각형 A 여기 되면 여기가 6입니까? 여기가 3입니까? 4 곱하기 4 2분의 1 해서 계산하고 2 곱하기 4 해서 8 계산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계산을 한 결과 봤을 때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1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윤의 크기가 여기 나와 있는 요게 되고요. 요게 되고요. 여기 100인만 고용했을 때 이윤하고 이게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차별 개수가 여기 0.5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그러니까 0.5, 1, 00001 그만큼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100인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때 삼각형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6, 여기가 4 이렇게 되니까 이 삼각형의 크기 여기 10이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하게 되면은 뭐 8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면 그 해설 13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아예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게 차별계수 D라고 하고 차별이 0.25, 0.5, 차별이 없을 때는 이윤이 여기 파이라고 할게요. 18 이렇게 됐다가 차별이 있으면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다가 0.5가 되면 이제 가격이 6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흑인만 고용한다 그러면 여기가 될 텐데 갑자기 백인 그러니까 살짝 여기서 점프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8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16 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림은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그리시고 앞에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면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차별이 있으면서 여기 차별이 0.5가 되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요거 흑인을 채용하면 이렇게 되는데 백인 채용하면 여기서 BC가 확 날아가서 점프하게 되는 걸로 생각해서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삼각형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살짝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림이 지저분하니까 다시 그립시다. 뼈대만 그려볼게요. 뼈대만. 자, 뼈대만 그려면 이렇게 이거는 우리 조세라든가 보조금을 부과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하고도 굉장히 밀접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보면 차별이 없을 때보다 차별이 생겼어. 여기다 보조를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차별이 있어서 임금이 좀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잖아. 이게 임금이 여기가 여기가 4인데 여기가 임금이 5로 올라갔고 6으로 올라갔어. 그럼 4에서 5로 올라가면 사회적 후생 손실이 이만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만큼의 이윤을 더 얻을 수 있는데 포기해야 되니까 이만큼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 거죠. 자, 이거 면적 계산할 수 있어요. 앞에 삼각형 계산했고 요게 1, 2분의 1. 뭐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그냥 쉽게 했어. 여기서 사실 좀 꼬아서 식으로 낼까 하다가 그러면 아예 그냥 이거 문제 버릴 것 같아서 버리지 마세요 해서 이렇게 했거든. 근데 그냥 살짝 이렇게 하시고. 근데 뭐냐면 여기 보세요. 차별이 이렇게 올라갔더니 고용이 감소했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노란 색깔 이렇게 되는 거 아십니까? 살짝 보면 파란 색깔과 노란 색깔 하면은 노란 색깔의 삼각형 크기는 파란 색깔의 요거 갖고 요거 대칭돼서 갖고 요것도 이렇게 접으면 색종이 접으면 비슷해 보이죠? 한 4배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흔히 경제학에서는 많이 해요. 조세를 이렇게 부과하는 걸로 해가지고 조세가 세율이 2배 올라가면 사회적 후생 손실은 어떻게 되니? 그러면 세율에 2배 올라갔으면 제곱으로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그런 공식도 보통 1차 할 때도 암기하기도 하거든요. 초과부담이라고 해. 사회적 후생 손실은 2분의 1 하고 세율의 제곱, 뭐 탄력성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런 공식을 배우는데 우리는 하지 마세요. 이거 도출하거나 절대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세율이 증가하면 이게 차별이 증가하면 사회적 후생 손실도 여기서 이제 조세부가 하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지만 차별이 증가하면 증가시 초과부담 사회적 후생 손실은 이거 뭐 2배 증가시라고 할게요. 2배 증가시. 그러면 요거는 제곱으로 그러니까 4배가 되겠지. 제곱으로 여기선 4배 2의 제곱이니까 증가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계산을 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거기 실제로 계산을 해서 나타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래프 있잖아. 그래서 여기 이걸 너무 크게 그려가지고 여기다 조그맣게 그릴게요. 자, 우리 맨 마지막에 해설 보면 차별계수 있고 여기 데드웨이 로스가 있습니다. 앞에서 거기 보시면 차별이 0.25 차별계수 0.5 이렇게 있는 거야. 그때 사회적 후생 손실이 어떻게 되냐면 없을 때는 이제 차별이 없을 땐 여기가 되겠지. 0.25가 되면 거의 숫자가 잘못됐어요. 2분의 1 해야 되는데 2분의 1 이렇게 제가 보낼 때 잘못 보냈어요. 왜 잘못 보냈냐? 우선 첫 번째 위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복사해서 밑에다가 하다가 그런 것도 있는데 두 번째는
아니 이거 여러분들 좀 쉽지 않은 건데 모냥자를 쓰시잖아. 가끔 모냥자 할 때 곡률 이게 그 한글에서 제가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곡선 그리기가 있단 말이야. 제가 이게 다 모든 그림이 한글로 그려요. 한글로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 곡선이 이렇게 제곱으로 이렇게 매끄럽게 나와야 되는데 이 곡률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거 늘렸다 뺐다가 뭐 지우고 어떻게 해도 두 개 나눠서도 하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거기에 신경 쓰다가 이 세로축에 있는 거 복사해 놓은 걸 못 바꿨어. 아무튼 저의 실수인데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세율이 2배 증가하면 얘는 여기 2 해가지고 이렇게 세율 증가한 거에 이렇게 돼서 2가 돼야 돼. 그래서 면적 구해 보시면 제곱의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0.5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더 차별이 심해지면 아예 어떻게 보면은 백인 근로자만 되니까 삼각형의 크기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에서 변화는 없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일정하게 이렇게 그리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 제곱으로 증가하는 거. 근데 제곱으로 왜 증가한다 그거보다는 아마 실제 답안 채점할 때는 그냥 증가한다 이 정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직선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원래 직선은 아닌데 이렇게 증가한다 그렇게만 해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다 점수를 드릴 생각이에요. 아셨죠? 그 정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별 관련해 가지고는요 어떻게 뭐 두리뭉실 물어보기도 좀 그래가지고 근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나온 적은 없어요. 지난번에 뭐 오학화 모형 그것도 이제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산출 효과 그 분해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살짝 요거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시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번으로 들어갈게요. 1번. 뭐 3번 잘 푸셨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봐봐야 될 것 같아요. 기대가 돼요. 뭐라고 썼을지. 자, 1번은요. 우리 교재 거기 기본 이론편에 280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피지 마세요. 그냥 페이지에 거기 있는 것만 참고로.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이론편에 있는 그거는 이제 중요한 문제들을 좀 거기다 모아놨으니까 그것도 잘 보시고 여기 실전 응용편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잘 보시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경제학이라는 과목에서 노동시장과 관련된 얘기들은 그냥 다 그냥 담겨져 있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여기서 벗어나면요. 아니 이 정도 풀었으면 응용이 잘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그 정도만 보시고 그래서 가끔은 여기 있는 문제는 안 풀면서 자꾸 다른 문제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여기 있는 문제를 가끔은 이렇게 탁 이렇게 낼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하는 시간을 줄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일기 때도 했으니까. 자, 노동 수요 곡선 있고 공급 곡선 있습니다. 이거 뭐 이상한 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늘상늘상 나왔던 거 하는 거니까 그래프 잘 그려주시고 수요 곡선 우하형하고 공급 곡선 우상형 뭐 좀 잘 맞춰 그려도 되는데 W로 이걸 정리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래프가 이동하거나 할 때는 W로 보시는 게 더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W로 정리하면 50분의 1 이렇게 되잖아. 이거에 맞춰서 기울기를 또 뭐 이렇게 너무 완만하게 그리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이쁘게 이렇게 그리시고 균형값만 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균형 고용량과 거기 다음 페이지에 그림을 하나 그래프로 그려놨는데 살짝 컨닝해서 보시면 노동의 수요 곡선은 4-50분의 1 L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우하향 하는 것이고 자, 그때 균형값 요거 찾으시면 균형 임금, 균형 고용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2 여기는 100 이렇게요. 숫자를 맞춰서 깔끔하게 떨어지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여러 번 해가지고 그 문제 이렇게 하시고 더 급기야는 그 보조금 부과하는 거 몇 페이지 있더라? 280페이지 유치한가? 그런 것도 이렇게 포스트잇 해서 해놓으세요. 이 보조금은 280페이지 그러면 280페이지 하면 그 그림이 떠오를 거 아니야.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자, 이렇습니다. 자, 근데 2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자, 2번 문제를 볼까요?
누구한테 보조금을 지급했냐면 이게 조세를 부과하는 거면은 공급곡선이 상방이동이고 비용 증가니까 고용주는 노동의 수요잖아. 그래서 고용주는 수요 감소가 되는데 보조금이니까 이거는 뭔가 소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객관식일 때는 답만 찾는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객관식일 때는 다 여기 근로자한테 하는 걸로 하는데 우리 주관식일 때는 정확히 해야 돼. 고용주에게 서브시디를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러면 고용주 입장에서는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채용이 더 증가한다고. 근데 다른 보조금 유인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균형 임금률을요 고용주에게 지급해서 3으로 만들려고 한대. 그러니까 이게 3이 된다는 거야. 시장에서 균형이. 고용주가 자 근로자분들이요 우리 회사 오시면 임금을 이전보다 원래 2였었는데 3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가 3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뭐 간단한 거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고용주가 지불하는 임금 균형 고용량 그거 구하고 노동 한 단위당 지급되는 보조금과 노동자들에게 보조된 보조금의 총액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찾는 건데요. 우리 해설로 가볼게요. 3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해설에는 좀 표현을 하려고 여기다 A라고 놨고요. 여기다 B를 놨어. 아니, 고용이 노동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노동의 수요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었고요. 그럼 이제 당연히 B점에서는 고용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 값은 어떻게 구하니?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우선 첫 번째는요. 여기 3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W가 3이니까 L은 전리 넘어가면 150 요거를 구할 수 있겠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때 보조금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 높이가 보조금의 크기인데 여기다 식을 쓰는 거지. 보조금이니까 subsidy 돼서 나타낸 요거는 4-50분의 1은 그대로 있고요. 다시요. 저 그거 알아요. 수요 공급 아니에요. 맞아요. 이 속도를 빨리 하고 실수를 안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3기 때는 뭐 새로운 거를 더 하시거나 그럴 거는 없어요. 가끔 제가 필립스 곡선이라든가 아니면 뭐 비버리지 곡선 이런 거는 좀 설명드릴 거예요. 출제 가능성 희박하지만 근데 이제 그 약간 버리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설명은 드리긴 하겠지만 나머지들은요 그냥 봤던 거를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하고 빨리빨리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그리는가 그런 거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림을 많이 그렸으면 머리로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 실제로 이제 그리면 이제 이게 팔이 막 힘들고 그럴 수 있으니까 눈으로 그냥 싹 해도 괜찮아요. 아셨죠? 열심히 하신 분들만 아직 그림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해야지 아직까지 지금까지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그래프 그릴 때 몇 줄 X축 Y축 수직축 몇 줄을 그릴지 이것도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봤을 때도 깔끔한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뭐 사람들의 보는 눈은 비슷하니까 그거 해야 되고 이제 그게 정형화 되시고 제가 봤을 때 답안지다 그래프를 잘 그리시네요. 이런 분들은 이제 그래프는 그냥 안 그리셔도 돼요. 눈으로 그리셔도 돼요. 자, 거기 나와 있듯이 보조금이니까 S 이렇게 했다고.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이렇게 하려면 보조금 얼마를 주는 거게 요걸 찾는 거라고요. 그럼 요거 값을 넣어야지. 저 B점의 값을 넣으니까 얘가 3, 얘가 150 이렇게 하시면 S값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S가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계산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보조금의 총액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것도 거의 기계적으로 머릿속에 넣어 두시죠. 아니,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3을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3이 바로 뭐가 되냐면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야. 근로자라고 쓸게요. 근로자가 수취하는 임금이야.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2였었는데 균형 임금이 3만큼 주게 되니까 손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정부한테 이만큼의 보조를 받기 때문에 여기요 따로 뭐 C라고 해놨습니다. 요거 이만큼 요 2라고 그랬잖아. 이만큼 보조를 받게 되면 이만큼 내려가면 여기 1 이렇게 되고요. 요 1이 바로 뭐냐면
고용주가 네 지불하는 임금이야.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이전보다 뭐 1만큼 만 원이면 만 원만큼 올라가고요. 고용주가 제시하는 임금은 원래 2였었는데 1만큼 이렇게 감소하게 됐습니다. 뭐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4페이지 가보시면 물음 3번에 보조금 지급에 따른 고용주와 근로자는 둘 다 해피해집니다. 그 잉여를 구하세요. 그 면적까지 계산하는 거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 여러분 보세요. 원래는 이만큼이 이 삼각형이 요 삼각 거기 ABCD로 표시해 놨죠. 삼각형이 근로자가 얻는 잉여인데 이만큼 더 증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요 삼각형이 바로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거 근로자 입장에서 더 많은 이득을 얻게 된 거. 왜냐면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요 크기가 바로 뭡니까? 하면은 요 크기가 근로자라고 써야 되는데 근로자의 잉여 증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잉여 증가 이렇게요. 자, 그리고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낮은 임금을 실제로는 지불하게 되는 거야. 실제로 3만큼 줬지만 고용도 더 많이 했지만 실제 지불하는 임금은 근로자당 1만큼을 지불하게 되는 거니까 더 싸게 노동자를 채용하게 된 거죠. 이거 색깔로 이미지 머릿속에 넣어두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크기가 바로 뭡니까 하면 이거는 고용주의 잉여 증가.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조세를 부과하거나 급여세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경작 시험에서도 그게 너무 많이 물어봐가지고 최근에는 보조금 주는 거를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봐주시고. 자, 그러면 근로자도 행복해지고 고용주도 행복해졌는데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돈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갑니까? 여기다 표현을 하게 되면 아니 근로자 한 명당 2의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고용을 150을 했어. 그러니까 이만큼이 바로 정부가 지급하게 되는 보조금의 크기 이렇게 된다고. 색깔이 뒤죽박죽 됐는데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면 여기 검정 색깔만큼 요게 바로 뭐라고? 사회적 후생 손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좀 잘 체크하시죠. 거기에도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요 삼각형의 크기가 사회적 후생 손실 이렇게요. 그래서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제 정부가 무조건 개입하게 되면은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합니다. 근데 하나 더 3번 문제는 이제 뭐냐면 아니 고용주한테 보조금을 주지 않고 근로자한테 주면 어떻게 되냐? 그럼 근로자한테 취업을 했잖아? 그러면 이제 정부한테 얼마 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소한 받고자 하는 임금이고 이만큼 비용이 드는 건데 정부가 보조해 준다니까 비용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길 지나가게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A, B, C 요걸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근로자한테 뭐가 있나? 고용주한테 뭐가 있나? 그 효과는 동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조금액의 총액은 당연히 요 2 곱하기 150 똑같이 그리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요. 거기 물음 4번은요. 이거랑 같은 맥락이긴 한데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요거.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노동의 수요, 노동의 공급. 자, 지금 근로자한테 부과하거나 고용주한테 부과하거나 근로자한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생깁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생기는 게 사회적 후생 손실이야. 여러분 여기서 발생하는 후생 손실은 과다 고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후생 손실 아니겠습니까? 자, 보조금을 누구한테 지급하던 그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보조금을 지급해서 과잉 고용을 하는 거야. 과잉 고용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과잉 고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얘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부족해도 과해도 안 좋은 거야. 과유불급 그거랑 비슷하게 물이 100도씨가 딱 끓게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하면 열 낭비가 되지. 과잉 고용으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때는 그 삼각형의 크기가 요거라는 거 잘 보시고. 자,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4번 문제는요. 정부가 최저임금을 부과했어. 근데 야, 근로자들에게 말이야, 보조금을 전체 주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을 여기에 맞춰서 줘. 그러니까 여기 이상 이렇게. 이거 밑으로는 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3에 맞춰서 임금의 최저임금을 설정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요, 과잉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채용을 줄인다니까. 이렇게요.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게 돼요. 다시 정리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임금은 요거는 수요 공급이니까 노동시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과소고용이 발생하는 거야. 과소고용이 발생하게 돼서요.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크기는 얼마가 된다? 요 크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거 하나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뭐 영역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저임금 부과했을 때랑 보조금 부과했을 때랑 사회적 후생 손실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근데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후생 손실을 밑에 아니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정리를 또 해놨습니다. 보조금하고 최저임금 미치는 효과 잘 해놨으니까 이건 뭐 난이도 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역으로 정리를 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A, 그리고 여기는 D, 여기는 B, 여기는 E 이렇게 했어요. 밑에 표를 한번 잘 보세요. 보조금 지급했을 때 노동자, 근로자 잉여 변화, 여기서 변화 크기야, 증감, 그걸 나타내요. 기업의 잉여 변화, 정부 잉여니까 이거 어떻게 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만큼 보조금을 줘야 되잖아. 이 크기가 정부 잉여야. 거기 보시면 A, B, C, D, E, F, G 이렇게. 그래서 다 상쇄시켜 보니까 여기 크기가 바로 G만큼 보조금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 발생한 거고요. 최저임금 적용했을 때 나타내는 거 거기 밑에 잘 보세요. 근로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근로자는 이거잖아. 원래 잉여가 이렇게 있었어요. 색깔이 좀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었는데 최저임금을 적용했어. 그래서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임금이 올라가니까 이 A만큼을 더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 E만큼이 날아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해되는 걸로 끝나면 안 돼. 몇 번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의 그냥 아주 그냥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 변화 크기를 보면 A만큼은 플러스인데 E만큼은 마이너스가 되고요. 기업은요, 임금이 올라가면서 기업의 잉여는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A와 B만큼이 날라가요. 그래서 요 A의 크기에 해당하는 만큼은 원래 기업의 잉여였었는데 근로자한테 가게 되니까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는 낭비가 된 건 아니죠. 자, 상쇄가 되는 부분이 되는 건데 B와 E는 날아가요. 그래서 B와 E가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 정도만 잘 하시면은 조세 부과하는 거랑 보조금 부과하는 거 틀릴 거 없고요. 하나 정도 하면 예전에 비슷한 게 나오긴 했지만 급여세 부과했을 때랑 뭐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비교하는 거, 그런 것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하시죠. 다음 2번 봅시다. 2번. 자, 2번은요. 그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 이게 늘상 챗 GPT라든가 이런 기술 진보가 뭐 이게 자꾸 일어나는데 이게 숙련자한테 편향됐다는 게 숙련자에게 유리한 숙련자도 쓸까요? 숙련자에게
유리한 기술 진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리한 기술 진보.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입니까 하면 기술 진보로 인해 가지고 숙련자들은 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숙련자에 대한 노동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미숙련자 같은 경우는 저 기술 진보로 인해서 뭐 사양 산업이 되건 대체가 되건 해가지고 숙련 근로자가 훨씬 더 두 사람의 몫을 할 수 있으니까 미숙련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요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 수요가 감소한다. 기술 진보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본이라고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 둘 다 해야 되는데 굳이 하나 좀 두껍게 1번에 뭐 50점짜리로 나오면 수요에 좀 나오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나중에 카페에도 올릴게요. 어느 거 이제 3기 끝난 다음에 어느 게 나올까요? 해서 응모할 텐데 집단지성을 활용해 볼게요. 그래서 아무튼 수요가 이제 뭐 계산하는 것부터 장단기 뭐 해서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좀 계속 공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잘 준비하시고 그럴 때 이제 자본이 증가했을 때 자본의 보완적인 여기다 자본으로 표현하면 자본의 보완적인 노동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자본과 대체 관계에 있는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이렇게도 활용될 수 있겠죠. 자본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올드하니까 기술 진보, 챗 GPT, AI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또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는 숙련 노동과 미숙련 노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뭐 요 얘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해설은 그냥 공부를 위해서 한번 보세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1번 기술 진보는 숙련 편향적인 기술 진보로 숙련직과 미숙련직 임금 격차가 이제 확대되는 거죠. 여기는 수요가 증가하고 여긴 줄어들게 되면 이게 신생 뜨는 사업이고 이쪽은 줄어들게 되면 이쪽의 임금은 떨어지고 이쪽의 임금은 올라가니까 임금 격차는 더 커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숙련 편향적 스킬이 바이어스가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레스입니다. 그럴 때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산출량을 높일 때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미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알고 있는 거예요. 3번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그냥 블러블라 그냥 뭐 더 뭐 한 줄 쓸거리 해서 그냥 넣어놓긴 했고요. 2번에 보시면 보완관계, 대체관계 그냥 뭐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교수님 책에 있는 조우영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다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설명적인 내용까지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자, 두 개 시장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야. 이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시장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헷갈리시는 분은 또 등량 곡선 그리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시장 전체가 아니라 개별 기업. 숙련 어떤 여기 근로시장에서 노동시장에서 종사하는 개별 기업 입장에서 그럼 등량 곡선이 안쪽으로 가지. 이건 시장 전체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임금과 노동에 대한 설명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게 기본적인 형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그냥 수직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보통 특별한 거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그냥 우상향, 우하향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수요가 증가했고 여기 미숙련은 수요가 감소하게 되었고 그래서 임금이 뭐 격차가 처음에 나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임금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뭐 비슷하게 이제 그리긴 했는데 숙련자와 미숙련자. 근데 만약에 차이가 나게 그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더 밑에서부터 더 밑으로 가는 걸로 해 주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림 바로 밑에 현실 적용 가능성 뭐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만 임금 격차가 더 확대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동 시장과 관련해서는 늘상 기술 진보 발생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의 임금 수준을 딱 보고 야, 이쪽 A 시장이 임금을 많이 준대. 요즘 뭐 그렇다면서 그 의대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면서요. 그래서 뭐 첫 번째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의대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서울대학교도 이렇게 1학년 때 교양 과목을 이렇게 개설하는데
어떤 과목이 가장 인기일까요? 수학이래, 수학. 그러니까 수학하면 대학교 1학년 때 대학 수학 이런 거 필수로 듣기도 하고 교양 과목이 있는데 그냥 이왕 학점 들을 거 그냥 1학년 1학기 때는 대학 수학 이걸 막 듣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반수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공대 간 애들도 막 다 그냥 슬퍼서 울고 막 이런데 그래서 왜 슬프냐 했더니 의대를 못 가서. 그래서 아무튼 이게 뭐 좋은 방향은 아닌데 그래서 먼저 옛날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의대가 먼저 다 차면 그다음 이제 서울대 공대를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좀 잘못된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뭐 세상이 지금 뭐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쫙 하는데 아무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기 거미집 모형이라고 요것도 출제 가능성은 있어요. 거미집 모형. 거미집 모형. 이렇게. 얼마 전에 행정고시 5급 공채인가? 그거가 시험을 봤더라고요. 시험 봤는데 문제가 한 4문제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문제가 좀 난이도가 좀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수험생들이 이제 표정이 밝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고시반 문제 하나 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대칭 정보 하에서 우리 했던 거 있잖아. 그 임금과 관련해서 인센티브 하는 거 있거든요. 그냥 교수님 교과서 있는 거 해서 냈는데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교수님들이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이상한 문제를 내가지고 이걸 풀 줄 아냐? 킬러 이것보다는 이 거미집 모형 같은 게 중요합니까? 그거라기보다는 밑에 그래프 있잖아.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얼마나 열심히 그래프를 그리고 연습했는가. 그거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프 그렸잖아요. 맞잖아요. 점수 주세요. 이건 좀 아닐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프를 잘 그리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거미집 모형은 첫 번째 1번 한번 볼까요? 블러블러 내용은 보시고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의 경제에서요. 숙련직 전문 기술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의대 뭐 이렇게 뭐 증가한다. 아니면 문과 이과 하면 뭐 이과 이렇게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숙련직 전문 기술직 공급이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요거 나올 때는 시차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차 그 갭이 존재하게 되고 단기의 불균형 상태 그러니까 거기 균형 상태에서 또 다른 균형 상태로 가게 되는 건데 수요 공급 뼈대만 그릴게요.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지. 여기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어. 그럼 여기 상태는 지금 불균형 상태가 되는 거지. 근데 수평축은요 고용이고요 수직축은 임금이잖아. 이게 보통 거미집 모형은 주택시장이라든가 농산물시장에서 많이 활용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고용과 관련된 건데 이게 조정이 되는데 느리게 조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뭐 AI나 의대나 농사 뭐 전문가를 이렇게 한다 해도 훈련 시간이 걸리잖아. 요거는요 가격과 관련된 변수니까 조금 빠르게 조정이 된다고요. 빠르게 조정. 문제에서 뭐 그렇게 답안지에 쓸 건 아닙니다. 뭐 W는 빠르게 조정하고 이런 것까지 할 건 아니고 머릿속에 그런 거를 쭉 넣어 두시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다가 여기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위로 팍 먼저 튄다고. 그래서 반응이 이렇게. 근데 이 상황은 어떻게 돼? 이게 균형은 아니잖아. 균형 상태는. 뭐 단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단기 곡선 그래프 그려도 좋긴 한데 그럼 좀 지저분해지니까. 아무튼 이건 불균형 상태라고. 그래서 균형으로 조정되는 과정인데 시간이 걸린다. 타임렉이 있다. 이렇게요. 자, 이번에 박스로 넣어놨는데 거미집 모형에서는요. 다음의 조건이 성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대로 박스로 좀 정리해놨습니다. 시차가 있어야 된다. 이거 언제나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타임렉이요. 점띵 두 번째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 현재 시장 가격을 보고 결정하는 거야. 야 어디가 임금 많이 주니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우르르 쏠려간다고요. 일정 기간 미래에도 이 임금 수준이 유지된다. 그 조건이 있어야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봐.
노무사 시험에도 선택 과목에 대해서 막 이게 난이도가 들쭉날쭉하게 되면은 야 작년에 노경이 어려웠대 그럼 이번엔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출제자가 변하지 않아가지고 출제자가 뭐 한 3년에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 출제자 마음이 바뀌진 않겠지. 물론 이제 이게 풀이 있으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게는 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겠지만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 그걸 보고 사람들이 휙 간다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게 균형으로 가려면요. 노동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할 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조금 더 완만해야 됩니다. 그림 그려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걸 해가지고 기울기 탄력성과 관련이 있잖아. 그래서 노동 수요에 대한 임금 탄력성과 노동 공급에 대한 임금 탄력성이 어디가 뭐 절대값으로 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프 그냥 그려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가지 경우가 있겠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 때,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할 때, 기울기가 뭐 절대값으로 따졌을 때 똑같이 같을 때, 뭐 세 가지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을 때는 빙글빙글 돌게 되고요. 이렇게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야지. 이걸 돌리세요. 돌리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좀 잘못 그렸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점차 균형으로 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밑에 그림 잘 나와 있으니까 교수님 책에 있는 그림 그대로 그려놨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서 이제 나중에 A점에서 여기 B점 균형으로 간다 이렇게 내용 써주시고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는 게 교수님 책에 살짝 있어서 넣어놨는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아니 요 상태 보는 거야. 요 상태 보세요. 요 상태 여기 F점이라 할게. F점에서는요 지금 수요가 이렇게 가는데 요만큼 고용이 더 많이 과다 공급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실업이 발생하는 거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대졸자들이 높은 임금을 보고 이렇게 막 이쪽으로 몰려들었단 말이야. 근데 과잉 공급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만큼 실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듯이 대졸자가 고졸자 일자리로 밑에 하향 취업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노동시장에 초과 공급이 발생해서 임금이 그 다음 푹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그 정도 봐주시죠. 자 다음 3번 볼게요. 3번은요 앞에 나와 있는 보조금 지급하는 건데 이것도 페이지 280페이지에 있습니다. 280페이지 앞에 거랑 연계선상에서 아니 여러분 보조금 지급하는 거에 대한 평가 요걸 내리세요. 이렇게 된다고. 경작에서는요 정부가 개입하는 거는 무조건 나쁜 거예요. 조세를 부과하던 어떤 방법이든 정부가 뭐 시장에 개입하는 거는 잠깐 봤을 때는 좋은 측면도 있어 보이지만 그리고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어서 그걸 다 합쳐보면 비용 편익 분석을 해보면 비용이 더 크다 이렇게 끌고 가시면 돼.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사회적 후생 손실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베네핏과 코스트를 비교하면 코스트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평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번 볼게요. 정부가 개인에게 교육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개인 입장에서는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내가 대학을 다니거나 시험 공부를 하는데 괜찮네. 노무사 시험 준비를 할 때 학원비를 정부가 대준다 합시다. 그렇게 되면은 인적 자본의 첫 번째 줄 투자하는 비용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는 좋아요. 수익률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코스트가 감소하는 거죠. 정부가 교육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래서 화살표 보시면 비용이 감소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다니거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되는 거지. 근데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관점을 본다? 사회적 관점이 이제 궁극적인 관점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3번, 동그라미 3번 의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교육 보조에 대한 비대칭 정보로 인한 역선택 문제와 신호 발송 측면에서 얘기하려고 해요.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두 가지 시각에서 암기하기보다는 알고 있는 것들을 가져오는 연습이라 보시죠. 역선택이라는 건 뭐예요? 역선택. 비대칭 정보 하에서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을 쫙 분리해내는 게 되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시험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되겠다, 되고 싶어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 되고 싶어 하겠지. 근데 상대평가를 하는 거니까 더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거를 뽑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뭐 줄 세우기를 하는 거예요. 줄 세우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과목을 이렇게 해서 뭔가 전문가적인 그리고 실무적인 일을 할 때 도움되도록 하는 거지. 제 생각에는 그냥 뭐라고 할까? 원줄 3.14부터 가장 길게 외우는 사람부터 이렇게 300명 잘라도 사실 그것도 되고 싶다는 걸 반영하는 거니까 그 된 다음에 교육시켜가지고 노무사 일을 시켜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응시하는 사람들은 다들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선별을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1번 볼까요?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그 통합균형이라고 그랬어? 여기는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있고 생산성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상황을 봐서 자기한테 맞는 직장과 직무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주게 되면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죠. 이 사람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같이 이렇게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막 섞여버리는 통합균형이 되는 거지. 교육을 다 받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보시면 분리균형에서 얻어지는 그런 혜택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미스매칭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하양이를 골라야 되는데 핑크를 고를 수가 있다고. 핑크가 이게 능력이 없다, 차별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핑크는 다른 일에 더 재능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농사 일의 재능보다는 요리를 더 잘하거나 축구를 잘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정부가 야 농사 준비하면 수강료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손흥민 선수도 농사 준비하고 백종원 선생도 갑자기 요리 같은 거 안 하고 농사 준비하고 다 농사 하게 되면 어떻게 이 나라가 이해 안 되는 거지. 적재적소에 맞는. 야 계속 얘기했잖아. 노동자들이 타고난 사람들이 뭔가 다 이게 동질적이고 호모지니어스 하면은 뭐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고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다르고 하는데 이걸 다 믹스해버리게 되는 거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부적절한 선택과 미스매칭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하나 신호발송 모형에서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해냅니까? 맞아요. 생각 못 해내. 야, 네가 쓰면 넌 이렇게 생각해내겠냐? 저도 못 내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그럼 왜 이렇게 했습니까? 교수님 교과서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배우는 게 뭐냐면, 교수님들도 교과서 쓸 때 막 쓰지 않는다고.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노동시장에 대한, 노동경쟁에 대한, 그리고 원서들을 이렇게 봐가지고 알기 쉽게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원론이라는 걸 왜 배웁니까? 라고 하면요. 이 뼈대가 있잖아, 뼈대. 사람을 그래도 뼈대가 이렇게 미시, 거시 이런 게 있다고. 아니 신문이나 유튜브나 뭐 이런 거에 보면 경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 되게 많어. 뭐 주가가 어쩌고저쩌고 많어. 근데 그 얘기를 수십 번 들으면 매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 눈에는요. 매번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야. 그 사람은 나와서. 근데 뭐야. 똑같은 얘기를 요거 얘기했다, 팔 얘기했다, 눈 얘기했다, 코 얘기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이게 기본 뼈대가 안 돼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이야 저 사람은 나올 때마다 저렇게 다른 얘기를 저렇게 인터뷰를 많이 하네 이렇게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문이라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잖아. 그게 나름대로 경제학도 200년 동안 이렇게 체계가 잡힌 거기 때문에 노동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별건 없잖아. 노동 수요, 공급, 노동 시장 뭐 등등등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 뼈대만 잘 이렇게 구축하신 다음에 나머지 파편적인 거 그냥 교수님 책에 그냥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번 뼈대를 구축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군. 이렇게 하면 그냥 끝. 그 다음엔 내용 다 볼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제목 거기 있는 것만 봐서 하셔도 시험장 가서 다 쓸 수가 있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걸 안 보면 좀 소설 써야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산으로 가는 얘기를 쓰진 않게 될 겁니다. 뼈대만 이렇게 잘 갖춰지면.
그래서 거듭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 나와 있는 답안 서술을 하는 거나 이게 컴팩트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교수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 그냥 보기 위해서 제가 약간 분류만 한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교과서를 쭉쭉쭉 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호발송 모형은 잘 알고 계십니다. 1번에 볼게요. 신호발송은 교육훈련의 효과에 대해서 인적 자본론과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인적 자본과 달라요. 인적 자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인의 수익률도 증가되죠.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개인의 수익률 증가하는 능력 향상과는 거의 거리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3번 볼까요? 신호발송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잘 아시겠지만 능력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정부의 교육정책 지원 효과는 무력하다. 그러니까 밑에 교육의 사회적 수익률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회적 수익률 입장에서는 제로다. 우리 저 앞에 봤을 때는 고용주 입장이나 근로자 입장에 대해서도 조금 더 나눠서 설명하는 거 알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 살짝만 몇 가지 한두 가지만 하면 이게 GS 우리 3기 하는 거잖아. 2회 모의고사에서 요거 복습 잘 하셨죠? 하신 다음에 약간 예고 문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예고인데 예측은 틀릴 수 있으니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제 마음속에서는 이거는 좀 내거나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우리 교재 제일 뒤에 보면 계산 문제가 있어요. 373페이지입니까? 몇 개 안 되는데 이거는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되고요. 거듭 말씀드리는데 계산 문제 좀 어려워 보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난이도가 경제학의 그냥 미시경제학에서 엄청난 뭐 미적분 쓰는 거 그런 거 말고에서는 최상 난이도에 속하는 거예요. 최상 난이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행시나 뭐 그 정도 수준에서도 뭐 그거보다는 좀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에 미시경제학의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들을 선별해서 넣은 거니까 그거는 그냥 갖고 계속 연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하시면 킬러 문제는 아니지만 이 정도를 하시면 나머지 문제 계산 문제가 막 그냥 거의 뭐 식은 죽 먹기처럼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아셨죠? 그 정도까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건 그냥 셀프 언제 나올지 몰라. 계산 문제 비중이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 한번 해 두시고 그리고 360페이지 요거는 제가 매번 뭐 문제를 요때 한번 암기하세요 해서 하는 건데 일자리와 관련한 아니면 임금 격차 얘기거든.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 이게 옛날 스타일로 그냥 다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문제가 이래. 노동시장에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거라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 뭐 디테일하게 좀 나눠서 할 거지만 요걸 통으로 머릿속에 체크해서 주세요. 제가 그대로 내기에는 좀 약간 분량이 그렇지만 거기서 일부에서 다음에 낼 거예요. 2회 때. 그리고 하나 예고. 요거는 제가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필립스 커브 있죠? 필립스 곡선. 요거 하나만. 그러니까 이걸 왜 제시합니까 하면은 그냥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노동에 대한 수요 공급 여가 그거 계속 보시고 이민잉여 계속 보시고 로이의 모형 보시고 그냥 뭐 보상적 임금 격차 그냥 계속 보시고 거기까지는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건 계속 그냥 반복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A급이야. 특 A급. 그다음에 이제 저 뒤에 이제 가끔 오늘 했던 뭐 차별 이런 건데 오늘 수업했던 거 정도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대체하시면 충분해요. 거기서 더 들어갈 것도 없고 노조도 그냥 한번 뭐 지금 당장은 필요 없고 나중에 시험 전에 한 번만 하시고 왜냐면 작년에도 계속 2년 연속만 나왔으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근데 하긴 해야 되지만 강약 조정은 하시라 이런 뜻이지. 필립스 곡선을 제가 시험 문제를 그냥 바로 띡 내버리면 여러분들이 또 못 쓸 가능성이 있어서 예고를 하는 거야. 저 이거 설명 안 들은 것 같은데요. GS 1기 때 제가 뒷부분 보강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몇몇 분들은 2기 끝난 다음에 이 부분 못 들었어요 해서 제가 열어주기도 했어. 그래서 학원에 제가 좀 다시 얘기 좀 부탁을 할 테니까 혹시
요 뒷부분 잠깐 모자르다 그럼 제가 짧게 이제 일주일 동안 예고했으니까 드릴 테니까 그때 좀 그 부분만 듣고 오시면 좋겠어요. 근데 또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예고야 문제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낼 수 있는데 요거랑 요거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제 수업 들어오기 전에 임금 격차 이유랑 필립스 곡선 시험 문제 낸다고 그랬지?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안 나왔어. 그러면 다음에 내겠네. 짜증나 하고 한번 뭐 너무 욕은 많이 하지 마시고 숫자를 외치시고 그다음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다가 몇 번 이렇게 보면 이것도 이제 반복이 많이 되는 거지. 아시겠죠? 왜냐면 좀 이렇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경각심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요거 계산 문제 요 중에 하나는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는 내고 하나는 또 우리 책에 있는 그 1기 때 했던 그 기본 이론서랑 우리 책에 있는 문제들 거기서 몇 개 내고 하나는 또 제가 또 참신하게 하나 내고 이렇게요.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해. 근데 그대로 이렇게 하면 좋은 건 좀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작년, 재작년에 냈었던 그 문제 중에 하나를 뭐 1회부터 6회 중에서 하나 낼게요. 그거 왜 내냐 하면요. 제가 그래도 채점을 다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느낌을 보려고. 수험생 집단이 있잖아. 집단이 있을 때 작년과 올해와 또 재작년과 이 전체적인 답안 쓰는 그런 분위기를 봐야지 제가 좀 뭔가 이렇게 강의하거나 할 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작년에 냈던 거 1번 하나 내보긴 했는데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더 하시거나 그럴 건 아니고 새로운 거 더 필요한 건 제가 설명드린 다음에 예고하고 뭐 이제 뭐 이렇게 할 거니까 그냥 그 정도만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 정도 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고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